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CBS 박초롱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뉴스 정치권으로 좀 가볼까요? 네, 4.7 재보궐선거에서 야당에 참패한 더불어민주당 오늘 새 원내대표를 뽑습니다. 네. 윤호중, 박완주 의원의 양자 대결로 친문과 비주류의 대결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 열린 마지막 토론회에서 두 후보는 민주당이 독식한 상임위 재배분 등 협치 이슈, 징벌적 손해배상제 내용을 담은 언론 규제 법안 등 현안을 두고 대립했습니다. 네. 한편 선거 이후 반성의 목소리를 냈던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에게 당내 강성 권리당원들의 욕설 문자 폭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선거 이후에 당을 이끄는 비상대책위가 이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과 대책을 내놓지 않아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어제 6명의 4선 5선 의원들이 성명을 내고 반성하면서 초선 의원들의 뜻을 경청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누구입니까? 노웅래, 변재일, 안규백, 안민석, 이상민, 정성호 의원입니다. 이렇게 6명 의원들이 초선 의원들 뜻을 경청해야 한다. 네, 그렇게 밝혔고요. 네. 한편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 교체를 포함해서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후임 총리로는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요. 예. 총리 개각과 함께 국토교통부 등 대여섯 개 부처의 개각이 예상됩니다. 네, 오늘 굵직한 일들이 많네요. 우선 개각, 김부겸, 유은혜 두 사람이 유력하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김부겸 전 장관 쪽이 더 유력합니까? 아무래도 김부겸 장관이 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민심 위반. 근데 그 김부겸 장관의 특징이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돌파형이기도 하지만은 약간 화합형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약간 TK를 끌어안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좀 적절하지 않냐 이런 평가들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고심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지금 뭐 5개 부처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 중폭이네요, 중폭. 국토부, 노동부, 산업부, 해수부, 농림부 이런 게가 있는데 만약에 하나 기재부는 이번에 빠지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홍남기 부총리는. 왜냐하면 총리도 바뀌는데 부총리가 그러면 총리 대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만에 하나 기재부가 바뀐다면은 이거는 상당히 큰 폭의 변화다. 이제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홍남기 부총리 일단 있고 일단 유임 대행을 하다가 예. 좀 있다가 바꾼다 뭐 이런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단은 유임 가능성이 높은데 만에 하나 바뀐다라고 하면은 네. 상당히 이제 어떤 국정 방향을 이제 좀 많이 바꾸는 거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 예. 원내대표 선출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 친문 대 비문의 대결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원내대표 선출 그리고 5월 초에 당대표 선출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민주당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금 민주당의 그 강성 지지자, 열성 지지자들은 우리가 개혁을 제대로 못해서 졌다 이렇게 더 얘기를 세게 하고 했어야 있어요. 된다 더 이거죠. 세게 개혁, 검찰 개혁, 언론 개혁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해서 지금 민심이 떠났다 이렇게 진단하는 분들이 있고 그게 네. 친문의 약간 주류적인 생각이기도 해요. 어허. 그러니까 지금 윤호중 의원 같은 경우에가 원내대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발언도 많이 했어요. 더 개혁하겠다. 그리고 야당이랑 협치 안 하겠다. 그러니까 안 한다기보다는 협치와 개혁 중에 선택을 하라면 개혁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방점을 얘기를 했어요. 그쪽에 찍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제 그러면 민주당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이제 이게 보이는 거죠. 이거 만약에 윤호중 의원이 되면은 당 대표도 더 이제 친문 성향이 강한 분들이 이제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그러면 봐야 이제 될 것 같아요. 비주류 박완주 의원이 원내대표가 될 경우에는 이제 이분은 그 문자 폭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냈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방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예. 주목을 좀 해야겠네요. 박준호 기자. 네. 그 욕설 문자 폭탄 지금 초선 의원들한테 굉장히 이어지고 있다고 하고 그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지금 초선 오적 이렇게 해서 네. 사진까지 걸려서 굉장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요?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네,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 당 지도부가 그 선거 이후에 어떤 구체적인 반성의 목소리를 낸 상태는 아니고 좀 두루뭉술하게 좀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이런 정도의 입장만 낸 상태에서 초선들이 그 반성의 목소리를 낸 초선들이 이런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이게 사실 선거에서 그 중도를 좀 못 잡고 그 일부 이제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만 확보한 상태에서 이제 선거에 진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후에 이제 보여지는 이런 욕설 문자 폭탄이나 뭐 또 선거 이후에 또
그 좀 남 탓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는데 그런 모습들이 이후에 이제 좀 이 중도층에게는 좀 긍정적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 문자 폭탄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은 네. 한국일보가 어저께 좀 취재를 자세히 했어요. 지금 그 초선 의원들 5명이 하루에 5,000개에서 7,000개 정도 문자를 매일 받고 있는데 이게 누적이 아니라 하루에요? 누적이 하루에 5,000개를 받고 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화기가 아예 이제 마비된 상황인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여기 내용 중에는 굉장히 좀 저열하고 비속한 표현들이 많이 들어 있고 여성 의원에게도 좀 그런 좀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약간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 뭐 정치권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평가를 해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지금 당 대표 나온 분들도 이를테면 송영길 의원이나 뭐 네. 이런 분들도 다 뭐 홍영표 의원이나 이거는 다 당의 민심이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당의 또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그 선을 못 긋고 있으니까 이게 앞으로도 계속 쟁점이 이 당의 정체성에 관련해서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과거의 다른 당들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민심과 당심이 괴리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굉장히 그 안에 있는 의원들 지도부가 힘들어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중도파가 떠나가면은 강경파의 지분이 더 커지면서 이들이 더 목소리를 내고 더 당이 좀 더 강경해지는 이런 경향성이 나타났는데 그게 2016년 새누리당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탄핵이 일어났는데 민주당이 어떤 길을 갈지를 지켜볼 것 같습니다. 오늘 하여튼 원내대표 경선 보시고요. 두 번째로 가죠. 네, 세월호 참사가 오늘로 7주기를 맞았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릴 예정인데요. 네. 오늘 오후 4시 16분부터 1분 동안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일대에서 추모 사이렌이 울릴 예정이고요. 네. 앞서서 오후 3시에 단원구 초지동 화랑유원지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주관으로 유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억식도 열립니다. 정치권의 추모도 이어질 예정인데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해서 이번에는 국민의힘 지도부도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식에 참석을 하고요. 네. 한편 아직 규명되지 못한 사고 원인과 책임자 처벌 촉구하는 행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지난 13일에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처분에 대해서 엄중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아직도 원인 규명과 처벌이 충분치가 않은 겁니까? 일단 그 이제 사참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 13일에 뭐 기자회견 간담회를 갖고 네. 지금 뭐 규명해야 될 것들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일단은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의 실망이 매우 큽니다. 이를테면 박근혜 정부 때는 뭐 조사 방해 행위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다고 쳐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가 왜 정리가 안 되고 네. 있느냐 여러 이유가 있는데 네. 사참위회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회적 참사 특조위. 예, 여기에서 그러니까 뭔가 해결을 하고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네. 매번 새로운 의혹을 또 제기를 합니다. 아, 의혹이 또 나오고 회의마다 또 나오고 뭐 이런 식이란 예, 근데 말이에요? 그게 의혹이 또 반박이 되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기도 한다든지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지금 이틀 전에는 네. AIS 그 세월호 당시 AIS가 오전 4시부터 오후 9시까지 5시간 동안 제대로 이게 작동이 안 했다라는 거 이거를 원인 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그 이제 뭐 그 예전에 방송인 김어준 씨가 얘기했던 AIS 항적 뭐 조작설 이게 음모론이 있었거든요. 그 영화로도 만들었는데 사실이 아닌 걸로 뉴스타파가 다 보도까지 했어요. 검증까지 네.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씩 또 던지면서 뭔가 뭐 이거를 열망하는 사람들은 헷갈리게 만들고 지금 사참위가 그래서 가장 문제다. 지금 이 세월호가 제대로 진상 규명이 안 되는 게 그런 지적들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은 네. 이제 여기저기서 그만 우려먹어라 뭐 이런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이 뭔가 똑부러지게 원인이 좀 나오고 구체화가 하나 된 다음에 또 그 다음을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좀 혼란스럽게 전개가 되다 보니까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하는 길, 유족을 위하는 길, 그리고 우리를 위하는 길은 확실하게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누구의 사고도 이런 참사도 벌어지지 않게끔 하는 게 본질인 거잖아요. 가장 그렇죠. 중요한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재발 안 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렇죠. 지금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아, 참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예, 박주롱 기자. 다음 이슈로 가볼까요? 네, 11월까지 전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겠다는 정부의 목표. 그런데 여기 악재가 겹치는 모양새입니다. 네. 우선 우리나라에 공급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얀센 백신에 대한 그 혈전 부작용
이 여파로 덴마크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미국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고요. 또 다른 백신 제조사인 모더나마저 미국 공급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이어서 국내 백신 수급 사정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이 때문에 어떤 백신을 언제 들여와서 누굴 먼저 맞히고 이런 기존 정부의 계획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편 어제 정부는 국내 한 제약사가 오는 8월부터 해외 제약사에 코로나 백신을 위탁 생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국내 제약사의 이름과 생산할 백신 종류는 밝히지 않았거든요. 정부가 국내 생산 기반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악화된 여론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백신에 관한 뉴스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뭐 어디까지가 정확한 거고 어디가 소문이고 이것도 헷갈릴 정도예요. 일단 얀센은 당연히 이제 뭐 얘기가 나왔지만은 네. 얀센은 미국에서 잠정적으로 이제 중단이 된 상태예요. 예. 그리고 얀센은 현재 바로 접종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하고 남아공밖에 없어요. 아직 다른 나라는 그냥 확보만 한 상태거나 뭐 도입을 할 계획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중단을 했다라고 하면은 미국의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원래 결과가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결과 못 냈잖아요. 예, 예. 그건 데이터가 부족해서 그렇다고요. 그렇죠. 이제 예. CDC, FDA가 지금 다 검토를 하고 있고 다음 주 중에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얀센 백신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별 문제 없다라고 미국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는데 우리가 갑자기 뭐 취소해 버렸으면은 그런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도입을 하겠다라는 게 그래서 방역 당국의 방침인 것이고 네. 다른 나라도 완전 뭐 퇴출 뭐 이것까지는 약간 뭐 좀 과장된 거고 어찌됐든 미국의 발표를 기다리겠다라는 게 대부분의 입장이에요. 현재는 그 정도로 이제 스탠스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어찌됐든 지금 한국에서는 스푸트니크 그 V 얘기까지 나왔어요. 러시아에. 러시아제라도 수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근데 이게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리 검토하고 있습니다 얘기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건 아닌데.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5개밖에 없잖아요. 화이자, 모더나, 예.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예. 노바백스. 근데 여기에 스푸트니크 V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은 이것도 절차를 밟아서 다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인데 어찌됐든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백신이 좀 급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박초롱 기자.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서 불안감들이 아마 상당히 높으실 걸로 생각이 돼요. 근데 이게 뭐 백신의 종류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백신 그걸 전달하는 물체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 같은 게 진행이 되면서 뭐 백신의 종류뿐만이 아니라 뭐 전달 체계라든지 이런 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정부가 빨리 좀 플랜 B를 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오늘 이재갑 교수와 2부의 인터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은 혈전에 관한 문제고 모더나의 경우는 혈전 문제 이런 건 없어요. 없는데 미국이 공급을 안 하고 그냥 움켜쥐고 있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모더나도 상당히 많이 우리가 계약을 해놓은 상태인데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3분기부터 그러니까 7월부터는 일반 성인들 접종이에요. 2분기까지는 특수한 분들, 노령자들, 뭐 이런 분들, 특수직에 있는 분들 맞고 3분기부터는 우리 그냥 평범한 일반인들 맞아야 되거든요. 그때 이게 수급이 되겠는가? 이제 그때부터가 빨간등입니다. 이 문제 이재갑 교수와 아주 좀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